여기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아직 영화 아인슈타인과 에딩턴 혹시 못 보신 분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주실래요? 제가 그냥 파악하기 위해서. 다 보셨어요 거의?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파악이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 아인슈타인이 질량이 있는 물체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것을 이론으로 정립했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었는데 에딩턴이라는 학자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국 과학자와 독일 태생의 과학자가 손을 잡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그렸던 영화입니다. 그것을 둘러싼 학자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영화에서 잘 그려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개인사도 나오고 하니까 다들 아인슈타인과 왠지 친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세상의 진리에 근접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쭉 이렇게 짚어왔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3대 운동 법칙을 제시했다가 무너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와 뉴턴에 의해서 정립되었던 만유인력의 법칙도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무너지고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최근 양자 물리학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부정이 되거나 아인슈타인이 부정했던 것들이 증명이 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최근에 드디어 철학자와 과학자가 손을 잡는데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손을 잡는 그 공통 지점에 어떤 주장이 있냐. 과거와 미래는 허상일 뿐 현재라는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현대 철학자들과 양자 물리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에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진리에 근접해가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진리에 근접해가는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은 뭐 과학자, 철학자의 손을 잡는다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부분의 얘기예요. 모든 철학자, 모든 과학자가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니죠. 결국은 또다시 이 이론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 후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론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다? 부질없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부 학자들이 그 무모함에 대하여 허탈감을 느끼지 말고 학문의 방향을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제가 강의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표인데요. 철학, 과학이 오지만 끊임없이 이론은 뒤집어진다. 우리의 학문의 방향을 완전한 이해에 도전하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 해결에 우리가 기여를 해보자. 그래서 학문의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죠. 방향을 트는데 솔직히 이해를 해야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방향을 튼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선명해지시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 혹은 헷갈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 1년 전 오늘 뭐 7년 전 오늘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8년 전 오늘인가 이제 그거에서 올렸던 글이 딱 떴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글이었냐면 제 대학 동창이 저는 대학교 학번이 91학번이에요. 91학번이었던 그 우리 대학교 그 같은 과의 여자 동창이 고향이 진주인데 진도예요. 섬. 그 친구가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기 키우는 그 육아 스토리를 옛날에 싸이 미니 홈피에 올린 거예요. 옛날 시절이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도 싸이 홈피 안 하죠. 이제 거의 안 하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올려준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기가 아들 녀석이
6살인가 7살 때 가을에, 지금이 가을이에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을 보면서 엄마가 와 색깔이 참 곱다. 어떻게 이렇게 노랗게 됐을까?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그거는 그 뭐 하나님이 노란 물감으로 칠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때 생각이 나서 어떻게 이렇게 나무 은행잎이 이렇게 노랗게 물들었을까?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읊어대더래요. 뭐 광합성이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썼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친구가 밑에 쓴 말. 야 너는 옛날에 뭐 이렇게 물든다고 이렇게 물감으로 칠했다고 너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랬더니 계속 그냥 과학적인 지식을 얘기하더래요. 배운 대로. 그래서 엄마가 쓰는 말 모르면 상상을 하지만 알면 아는 것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이게 아는 것은 과거의 것을 아는 것을 반복하는 데서 그냥 읊어대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면 상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전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 캡처했다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는 몰랐지만 요즘에 그걸 다시 보니까 되게 훨씬 더 의미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밑에다가 저희 집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전 그게 더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딸한테 물었죠. 왜냐면 그 당시 우리 딸아이가 그쪽 아이들하고 비슷했으니까 우리 딸에게 야 은행잎이 왜 이렇게 노랄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몰라요. 그냥 이게 딱 끝났어요. 그래서 되게 실망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게 몰라요 하더니 맞다.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전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몰라 이랬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글을 쓰고 되게 약간 실망했다라고 그 당시는 그런 뉘앙스로 쓴 건데 지금 그걸 다시 보면서 며칠 전에 야 남들은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상상을 하거나 아는 걸 말하지만 우리 딸은 미래를 묻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이제서 깨달았어요. 이미 벌써 중학생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거의 안 그러고 있지만 하여간 아무튼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지나간 것을 인과적으로 따지는 것과 미래를 묻는 것은 다르듯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 문제의 과거를 묻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라서 이게 되게 성질이 달라요. 과거가 미래에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아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엎질러진 물이라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다르다. 자, 이해한다는 것은 기술적 학문이라 하고 해결하는 것은 처방적 학문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기술적 학문은 명제를 추구하는 것이고 처방적 학문은 솔루션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것이냐 처방할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장의 얘기고요. 자, 오늘은 우리 교재 2장에 나오는 교육공학의 학문적 기초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미리 설명드리면 제가 오늘 강의를 9시까지만 하는 거는 제가 경주 지방으로 출장을 가요. 네, 오늘 가고 9월 말 지금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10월 말에 한 번 더 가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일찍 끝나는 날이 있다. 그렇게 미리 알려드릴게요. 뭐 중간고사 휴강 이런 거는 현재 계획상 아직은 없어요. 계속 왜냐면 추석 때 한 번 우리 안 쉬었구나.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봐도 되는구나. 시험만 보고 수업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수목금 수업하는 반들이 계속 휴일 때문에 내일 모레 개천절이죠. 다음 주는 한글날 있지. 이게 계속 쉬는 거예요. 추석도 쉬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쉬었네요. 화요일. 네,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중간고사 때 영어 숙제 내고 휴강할 수 있어요. 시험을 안 봐도 되겠다라는 저의 확신이 들면 여러분의 반응에 박수부터 이거를 연말에 김치국물부터 마신다고. 자,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를 할 건데요. 여기다 잠깐 써놓고 볼까요? 교육공학의 학문적 기초.
세 가지를 할 겁니다. 그 임용 시험 볼 때 교육공학의 문제가 약간 이 심리학적, 철학적 기초와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논술인데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썰을 풀기가 쉬워요. 그런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주의, 그다음에 인지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자, 오늘은 인지주의까지 하고 다음 주에 구성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는 심리학이에요. 자, 이건 심리학인데 이것은 행동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과학의 좁은 영역이 행동주의, 인지주의까지 포괄하는 범위를 좀 넓히면 행동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behavioral scienc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성주의는 철학입니다. 철학은 철학인데 철학 중에서도 인식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식론인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은 객관주의에 해당돼요. 그리고 구성주의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동주의를 설명드릴게요. 행동주의의 핵심은 자극 반응 연합, 이걸 연합이론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이 왜 과학인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절 소크라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모든 그 당시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은 철학자, 즉 철인이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옳다라는 플라톤의 주장 다 기억나시죠? 그걸 철인 정치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저는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철인 007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하듯이 철인 007. 그래서 저는 철인 정치라는 말을 그래서 되게 그 로봇처럼 엄청 큰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이게 학자들이 말을 되게 애매하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건데 어쨌든 요지는 인간을 탐구하는 것은 이미 철학 때부터 쭉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이 등장하면서 철학자들의 사유에 의존하는 방식의 탐구가 매우 불완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심리학자들 중에 심리학의 뭐랄까요? 원형이라고 할까? 소위 우리가 꿈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응 말고 프로이트, 그 다음에 칼 융, 그리고 자크 라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좁게는 정신분석학자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심리학의 원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이 했던 심리학은 철학 전통으로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피험자에게 질문을 해서 지금 너의 마음 상태를 읊어봐. 그래서 피험자가 말하는 것을 기록해서 심리학을 한 거죠. 그걸 내성법이라고 해요. 객관적인 관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면 그것이 연구의 내용이 된 거죠. 이걸 이제 내성법 안에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파블로프 이래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를 실험했던 파블로프 아시죠? 파블로프가 이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던 게 갑자기 널리 유명세를 떨치면서 학습 현상을 설명할 때도 철학식으로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하자. 자, 이 실험이죠. 먹이를 주면 개가 침을 흘리는데, 근데 종을 쳐요. 만약에 종을 친다면, 자, 딸랑딸랑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가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먹이를 줄 때 침을 흘리는 거는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이라고 해요.
종소리는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립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딸랑딸랑딸랑 먹이 줘요. 그럼 침을 흘리겠죠? 다시 딸랑딸랑딸랑 그리고 또 먹이를 줘요. 또 침을 흘리겠죠? 자,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 자, 이걸 몇 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종소리만 울려줘도 바로 침을 흘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중립 자극이었다가 이제는 이 침을 흘리는 반응과 연합이 association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건 조건화된 자극이다. 그래서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원래 먹이는 무조건 자극의 무조건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자극이 침을 흘리는 반응을 유발했다. 그래서 조건화된 자극, 조건화된 반응. 자,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교육심리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대충 요약을 이제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연구하기 전에 개를 데리고 먼저 연구를 했는데 철저히 관측을 통해서 행동을 보는 거예요. 침을 흘린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든 이 개의 심리를 연구하든 그 심리를 연구하는데 왜 행동을 보았을까요? 엄격한 사이언스를 표방한 학자들은 엄격한 사이언스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엄격했냐면 인간의 마음 자체를 아예 그냥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요. 인간에게는 행동만 있을 뿐이다. 모든 동물은 행동만 있지 마음은 관측할 수 없으니까 블랙박스 처리하고 노코멘트 하자. 그래서 심리학을 행동과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국 사회에서는 난 심리학하러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원래는 영어로는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 이 사이콜로지가 미국에서는 비헤이비어리즘 혹은 비헤이비어럴 사이언스랑 거의 그냥 동의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문을 나타내거나 어떤 연구 제목에 논문 제목에 비헤이비어가 들어가는 논문이 되게 많아요. 심리학인데 그게 미국 사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심리학을 할 때 철학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파블로프는 러시아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시작된 게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주류가 돼요. 그래서 손나이크라는 사람은 약간 우연적인 반응들도 행동도 유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착오설이라는 말을 써요. Try and error. 그래서 우연히 어떤 행동을 해서 반응을 했는데 그 기분이 긍정적이면 그 특정 행동이 증가되고 그 자극에 따른 반응이 불쾌한 것이면 점점 그 행동이 소멸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행동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이걸 시행착오설 혹은 효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 스키너 박사의 이게 나와요. 자, 이 표. 자, 이 표를 그려주세요. 2x2 매트릭스입니다. X축은 기분 좋은 자극, 기분 나쁜 자극. 그리고 Y축에는 준다, 뺏는다. 제공한다, 뺏는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럼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2 곱하기 2 매트릭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거의 대부분의 석사 논문에 이런 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이것을 주고 안 주고 종류에 따라서 학습자의 결과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시게 돼요. 되게 익숙한 표죠. 자, 그러면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좋은 자극을 뺏는 게 있어요. 기분 나쁜 자극을 주는 게 있고 뺏는 게 있습니다. 총 4가지죠. 자, 이 중에 학생들이 뭔가를 잘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 중에 몇 번과 몇 번일까요? 얘를 1번, 2번, 3번, 4번이라 그러면 1번 정적 강화와 4번 부적 강화. 학생이 뭘 잘못했다면 벌을 줘야 되겠죠? 2번이나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모티콘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역시 교육심리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교육공학적으로 혹은 우리가 수업 설계에 이 원리를 반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내일 모레가 시험인 아들 녀석이 스마트폰 게임에 완전 푹 빠져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옵션 중에 적절히 사용해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누가 설명해 보세요. 정적 강화. 예, 큰 소리로. 네, 정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네, 정적 강화의 경우는 너가 예를 들어 성적이 좋게 나온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 게임을 하루 동안 자유롭게 놔둬주겠다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예를 들어서 너 시험 잘 나오면 너 시험 끝나고 나서 핸드폰 마음대로 하게 해줄 테니까 지금 핸드폰 게임 하지 말고 시험 공부해 이 말인 거죠.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얘가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완전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는 거죠. 왜냐면 시험 못 보면 뭐 계속 도망다니면서 하겠죠. 그러면 부적 강화. 부적 강화는 어떻게?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뺏어서 지금 너 공부 안 하면 휴대폰을 뺏어서 다시 안 주겠다. 네.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적 강화인데 이 스키너 교수가 가장 경계했던, 가장 조심해야 될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내가 시험 때문에 핸드폰을 빼앗겨서 게임을 못한다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돼요. 그래서 당장은 공부하는 신용을 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공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되게 좋은 시도였어요. 그리고 누구나 하는 실수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바람직한 방법을 맞추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교재를 드릴 때 좀 깎아드릴게요. 무료로 드린다고 말하면 다른 분들이 배 아파할까봐 조금 깎아줘야 돼요. 자,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한 번 더 누가 도전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핸드폰 안 하고 공부하면은 뭐 너 집안 너 방 정리하는 거 없애줄게 뭐 그런 거 방황. 근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도 시험 때문에 내가 지금 게임을 못한다라는 게 연결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의 핵심은 좋은 것은 연결시키고 부정적인 건 소멸시켜야 돼요. 이 연결을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실수를 하냐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그 이유가 시험 때문이라는 것을 연결짓기 때문에 잘못된 결합이 생겨요. 얘는 두고두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연결, 어소시에이션을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가 지금 공부를 한다면 너가 어디 잘못한 거를 묻지 않겠다. 괜찮아요. 일단 난 게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책임져야죠. 뭐 하루도 게임해 계속. 그런 배려 안 베풀어 주셔도 돼요. 게임 해야지. 네. 학교 하루 안 가게 해줄게. 너 게임을 멈추면 학교 하루 안 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하는 거를 안 하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를 면제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요? 나 학교 가는 거 좋아, 엄마. 하기 싫어하는 거, 예를 들면 봉사활동 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게 해줄게. 예를 들어 교회, 너 억지로 교회 안 데려갈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 게임의 욕구를 그게 누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단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험과 연결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가방끈이 긴 엄마들일수록 이게 복잡해서 막 이게 막 연결되는데 그냥 심플한 성격의 부모는 되게 쉽게 해결하는데 시험을 안 쳐도 좋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안 쳐도 좋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안 쳐도 된다? 시험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을 해야 돼.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심플해요. 게임을 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인강을 하시면 어쨌든 게임 못하고 인간 공부가 연결되니까 뭐라고요? 충전기를 다 뺏는 오케이. 그래서요. 배터리가 다 이제 나가면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네네네네. 공부할 자동으로 공부할까요? 거기에서 이제 강화를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두 분이 같이 맞추셨는데, 그쵸? 뒷분도 말하려고 하셨죠, 그쵸? 똑같이. 핸드폰을 못하게 막는 것. 나는 네가 스마트폰 게임하는 꼬라지를 못 봐 하면서 배터리를 뺐든 핸드폰을 뺐든 그걸 부시든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네. 엄마 앞에서는 절대 PC방으로 도망갈 줄 모르니까 문을 잠가놓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방에 갇힌 상태에서 게임은 못하고 정말 할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뭘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기다렸다가 어차피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심심하니까 그냥 책을 그냥 이렇게 끄적거릴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들었다가 놓을 수도 있고 그것이 관찰되는 순간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원하는 그 아까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그걸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마가 이 시험 때문에 게임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임 자체가 싫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자칫 공부와 이게 연결되는 순간 공부에 대한 태도가 나빠지니까 철저히 분리시켜서 게임은 게임. 그래서 게임 행동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벌을 주고요. 그리고 우연히 얘가 이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서 그 공부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어차피 게임은 못하니까. 그럼 엄마가 내가 공부하면 혹은 성적이 올라가면 뭐 하루 종일 게임을 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보상을 하면 그래 그럼 내가 이건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그때 생각하게 돼요. 처음부터 연결 지으면 이놈의 공부 때문에 내가 게임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건데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먹힙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행동주의 원리가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이것을 수업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죠? 근데 심플하게 이 원리가 단순한 만큼 적용도 심플하게 적용하시면 아주 파워풀한 그런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조건을 복잡하게 걸면 다 머리 아프죠. 그냥 심플하게 야 게임 이유 없어 하지마. 이게 아이들한테 먹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공학적 시사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1번 외제적 동기의 강화, 2번 행동 목표 제시, 3번 수업의 계열화, 4번 수업 평가는 행동을 관찰해서.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외제적 동기. 사실 행동주의자들을 볼 때는 모든 동기가 외제적 동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라는 건 행동주의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런 게. 따라서 외제적 동기, 그냥 동기라고 말하지 외제적 동기라는 이 외제적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쓴 거는 뒤에 설명을 인주주의와 대비시키려고 쓴 거예요. 행동주의자들은 스스로 외제적 동기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찰 가능한 행동,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 그거는 항상 외부에서 온다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사람이 이유 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탁 밀치면 왜 밀어? 이거 그럼 분명히 외부에 이유가 있어서 제가 밀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혼자 갑자기 강의실을 갑자기 뛰쳐나가요. 잠시만요.
안으로 오시는 거. 뒤로 오시는 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서로가 차이긴 하고. 갑자기 나가셨어. 머리 좋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를 엄청 먹었는데 화장실을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아까도 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 시작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얘는 왜 꺼냈을까? 지난 1학기 때 계속 이런 현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강의를 더 이상 못하고 끝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빠져서 그 조교 선생님이 왔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러다 괜찮아진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냥 할게요 하다가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오늘 수업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근데 이게 지금 이 강의실을 수리했다고 했는데 또 생겼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쓰셨으니까 말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모든 동기는 외부에서 발생하는데, 오케이.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잖아요. 그럼 이 동기는 내재적 동기예요, 외재적 동기예요? 외재적 동기. 저의 의식 바깥의 생리 현상이 저의 행동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을 볼 때는 그 어떠한 동물의 행동도 외재적 동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동기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동기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수업 목표죠. 결국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변화도 행동의 변화이기 때문에 수업 목표는 행동 목표만 인정한다. 가령 제가 칠판에다가 오늘 학습 목표는 행동주의가 교육공학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쓰면 그 목표는 맞아요, 틀려요? 행동주의적으로 틀려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행동주의가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을 근거로 교육공학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면 설계한다라는 것은 행위니까 제가 관찰을 해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행동 동사로만 교육 목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전통이 행동주의 이래로 수십 년 동안 흔들린 적이 없어서
모든 수업 시간에 학습 목표는 행동 동사로 쓰게끔 그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실러버스에도 보시면 혹시 누구 프린트 하신 분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거? 네. 자, 여기에 보면 지식, 기술, 태도 목표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지식 목표에 교육공학의 개념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말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공학이 최근 경향과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논평할 수 있다. 논평은 글로 쓰거나 말로 하겠죠. 그것도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기술 목표, 다양한 교사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실제와 스마트 교육 등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체득하고 실행할 수 있다까지. 그 다음에 태도는 관찰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행동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이 태도 교육을 말하는데 보면 다 행동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 개열화는 그 목표가 너무 덩치가 큰 경우 이거 언제 들어왔지? 신기하네. 그 목표 너무 크면 쪼개서 순서대로 하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담배 좋아하시는 분? 한 분만 손 들어볼까요? 네,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네. 0.7가. 그러면은 7이 14, 14개 피 네. 정도. 네, 좋습니다. 자, 이거를 한 번에 끊는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겠죠, 그렇죠? 학습 목표가 금연이다. 그러면 이거를 쪼개서 계열화해야 되는데 1년 목표로 실행해 볼게요. 자, 1년 후에 담배를 끊는 게 목표면 한 달 목표는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씩 두 가지씩 줄여가면, 그럼 마지막에 가면 7달이면 되네요, 그렇죠? 잘 될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안 될 것 같아요? 첫 달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개 정도야. 언제서부터 막힐까요? 두세 달이면 왜 그 뒤부터는 진도가 안 나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유는 어쨌든 최소 몇 개는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테크닉이 필요해요. 계열화할 때 기계적으로 14개니까 2개씩 하면 7달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율도 생각해야 돼요. 14개 중에 2개는 고작 10몇 %밖에 안 되니까 한 13%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기꺼이 되는데, 나중에 7개? 8개 남았는데 2개를 줄인다. 그러면 25%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달보다 거의 2배를 줄이는 거니까 이게 심적인 부담도 크고, 내가 이 담배를 줄이는 거에 대한 이 체감하는 것도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에 조금 14개 중에 뭐 5개 피, 그 다음에 4개, 3개. 그래서 그 비율이 변하지 않고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테크닉들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부담스럽지 않고 계속 그 수월함을 유지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냐면, 자,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이게 살아서 갈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가다가 죽을 확률이 90%인 거죠. 자, 그런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걸 쪼개면, 예를 들어 여기서 저기까지 22등분, 그러니까 22등분. 자, 제가 생존 확률이, 살아서 갈 확률이 10%인데 제가 이것을 22등분 하면 그 중에 22분의 1, 한 단계를 가를 수 있는 확률이 몇 %로 올라갈까요? 뭐 암산을 못할걸요? 계산기를 두드려야지. 네. 제가 이걸 계산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0% 확률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 스마트폰으로 이 아이폰이에요. 여기에 가면 물론 계산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계산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특별한 계산기가 있습니다. 캘큘레이터라는 앱이 있는데, 자, 화면을 좀 밝게. 자, 이 캘큘레이터는 그냥 하얀 백지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가령 0.9에 22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0.098. 그러니까 대략 0.1이 되죠. 0.1이면 10%잖아요. 0.9는 90%인데 그거를 22번 연속해서 하면 곱하면 그러면 10%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쉬운 걸로. 제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길 확률이 제가 3분의 1이죠. 한 번 짜서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두 번 연속해서 이길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9분의 1이죠. 세 번 연속 이길 확률은 27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성공 확률이 90%인데 그거를 22번 계속 가서 성공할 확률은 10%로 확률이 점점 떨어져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갈 확률이 10%밖에 안 되면 누가 바보같이 도전을 해요, 그렇죠? 차라리 도전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이거를 22단계를 쪼개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가 90%인데 가요, 말아요? 가뿐하게 갈 수 있죠, 그렇죠? 또 그 다음 단계도 90%예요. 아니, 그 다음 단계는 90%가 아닙니다. 이제는 21단계가 남았잖아요. 확률이 더 올라가요, 조금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였던 확률이 제가 한 단계를 가게 되면 10 몇 %로 올라가고 남은 게 한 단계를 저는 계속 90%로 가고 있지만 이 남은 단계의 확률은 점점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21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한 단계 남았죠. 저는 여전히 90%죠. 그럼 남은 단계도 90% 확률로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단계도 가뿐하게 가면 처음에는 10% 확률이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살아서가 했는데 수월하게 해서 그냥 아주 가뿐하게 건너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계열화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대학교 시험 보라 그러면 누가 그걸 봐요? 근데 그것을 12등분으로 쪼개요. 그래서 1년에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2학년, 3학년. 그러면 이제 고3이 되면 수능 봐서 대학에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열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 거창한 목표는 저 멀리 마치 북극성 바라보듯이 나는 언젠가는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갈까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근데 그 수년 전부터 기출문제를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수월하게 하면서 서서히 어느새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이 계열화입니다. 이거 되게 강력한 테크닉은 필요해요. 근데 심플하게 접근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목표가 행동이었으니까 평가할 때도 행동을 평가하면 된다. 모든 교육의 성공 여부의 증명은 행동으로 증명한다. 이게 행동주의가 교육공학이 주는 시사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생 실습 나가게 되면 교육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수업 지도 한 장을 연습을 할 건데 그때 목표를 행동으로 쓰고 수업 계열화를 해서 지도안을 짜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까지 설계하게 돼 있어요. 그때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인지주의를 할 건데 살짝 예고를 드리면 행동주의가 풍미하던 사회에서 인지주의자들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거대한 패러다임 충돌이 있었고 그 지점이 인지주의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